안녕하세요. 아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40대 남성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뒤로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고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순탄하게 살아가던 제가 왜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뒤에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동거는 다른 남자와 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 인간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와 저의 불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죠. 공장에서 작업 반장이었던 아버지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장비가 오작동되면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가 할머니를 꼬드겨서 공장에서 나온 사망 위로금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엄마가 받아야 하는 돈이었지만 할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한 엄마를 속여서 고모에게 줘버렸는데요. 고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고모가 할머니에게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유혹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못된 시누이 노릇을 톡톡히 하던 고모였지만 이런 식으로 저랑 엄마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전부터 한겨울에 엄마와 제가 자는 방에 보일러만 끄기도 했고 일부러 세탁기를 고장내 산더미 같은 빨래를 손으로 직접 빨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동정하기는커녕 엄마가 힘들다고 울상을 지으면 나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나가야지. 굳이 왜 여기 버티고 서 있어? 아범이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너도 더 늦기 전에 경수 데리고 네 갈 길 가라. 하지만 엄마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산 분배를 하려고 했죠. 땡전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던 그 해에 유독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강추위라고 뉴스에 보도되던 때였죠. 지금도 그 추위가 생각날 만큼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 한겨울에도 집이 탐이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모는 할머니를 앞세워서 엄마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서서 애원하듯 말하였는데요. 어머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 모시고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하라는 집안일 묵묵히 잘해오고 있잖아요. 엄마는 이 집에서 나가면 당장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다고 할머니에게 애원했지만 할머니와 고모는 돈에 눈이 멀어서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내가 돈 벌어와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럴 거예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오빠처럼 돈을 벌어오던가. 돈 벌어올게요. 이 앞에 있는 슈퍼나 식당에서 일할 테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까지 푼돈 벌어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평생 남자 안 만날 거예요? 엄마가 언니 앞날 생각해서 놓아주려고 하는 건 몰라요? 군말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때 엄마가 법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었다면 할머니와 고모에게 맞대응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렸을 텐데 중졸의 전업주부로 살아온 엄마는 세상사에 참 무지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고모에게 빌면서 애원하다가 한겨울에 거리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엄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외갓집은 외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탓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다른 거처를 알아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친척의 소개로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시다가 도배 일을 하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벽지 도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셨고 1년 뒤에 사장님과 같이 도배 일을 하게 되었죠. 2년에서 3년 차에는 인정받는 도배 기술자가 되어서 사장님께서 조금 도와줄 테니 엄마에게 독립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경수 엄마는 내가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일해도 되겠어. 내가 맡은 구역 떼줄 테니 독립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잘 알아주었습니다. 혼자 애를 키우는 엄마를 위해서 사장님이 자기 구역을 기꺼이 내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독립한 뒤에 돈을 모아서 전세로 집도 마련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5년 뒤에 할머니가 고모에게 쫓겨나서 엄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고모가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모처럼 부렸다고 하는데요. 집을 판 돈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더니 할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고모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 돈을 달라고? 엄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얼만데 돈을 달라는 거야. 설마 치매라도 걸렸어? 시끄럽게 돈 타령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줘.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표독스러운 고모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고모부는 알코올 중독 기질이 있어서 매일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매일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고 가재 도구들도 부서졌거든요. 그날도 고모가 고모부에게 얻어맞았는지 분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모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할머니는 그 집에서 더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 길로 도망을 치듯이 빠져나와서 엄마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할머니를 내쫓았으면 했지만 할머니가 울면서 용서를 비니까 마음이 약한 엄마는 할머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몇 년 동안 지속하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고모에게 장례식에 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고모는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고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팀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회사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술자리가 아주 잦았죠. 그런데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돋아나는 특이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때문에 가져야 하는 술자리가 언제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간부들이 술잔을 따라주려고 하면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영업팀의 최고 술상무였던 팀장이 나서서 저 대신 술잔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납품 회사를 뚫어서 담당자들끼리 인사를 하는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 거래처의 팀장이 술고래에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깐깐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도 저한테 술잔을 쥐어주며 술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세상에 술 못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받아. 한 잔 마신다고 죽어? 죽냐고. 아이 얼른 마셔보래도. 팀장이 술에 취해서 제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는데 팀장이 계속해서 술을 권하더라고요. 결국 얼굴과 목에 심한 두드러기가 돋아올라서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저 때문에 술자리 흥이 박살나고 말았죠.
이 일을 계기로 영업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주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경수, 너 저번에 보니까 안 되겠더라. 우리 부서가 술자리에 꼭 참석해야 하는데 술을 못 먹으니까 영 분위기가 안 잡히더라. 너도 힘들었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적당한 부서로 옮겨줄게. 여기서 거절하고 버티고 있을 수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했는데요. 얼마 후에 회사의 회계를 맡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숫자와 씨름해야 하는 머리 아픈 업무였죠. 면접 볼 때 회계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비전공자인 저보고 직접 부딪히면서 일해보라고 하더군요. 중소기업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인력이나 집어넣어보고 아님 말고 시기였는데요. 다행히 회계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 저는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계사 일은 아니었지만 회계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한 회계사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었고 대신 다른 젊은 여성 회계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분기 결산이나 회계 감사를 하는 때가 되면 소연 씨라는 여성 회계사와 제가 밤을 새가면서 장부를 맞춰보고 회계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렇게 사이가 친해지다 보니 소연 씨가 다른 회계사들과 참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임 회계사는 모든 업무를 제게 떠넘기고 자기는 형식적으로 검토만 하고 사인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부 제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엄청난 양의 회계 관련 문서들을 같이 검토했고 의문점이 생기면 제게 물어보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지만 한편으로 검소한 소연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여니 소연 씨와 업무 외의 사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는데요. 소연 씨에게 왜 30이 되도록 사귀는 남자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소연 씨는 사귀는 사람 없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소연 씨를 좋아할 텐데 왜 아직 싱글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소연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더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과 선배와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을 남겨두고 등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 허망하게 죽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해주면서 소연 씨의 낯빛이 무척이나 어두워졌습니다. 그 뒤로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네요. 이제 더 이상 누굴 만날 자신이 없어요. 상처받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니에요, 소연 씨. 굳이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는 해야죠. 소연 씨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소연 씨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보듬고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적극적으로 저녁 먹자고 하고 주말에도 만나자고 하니까 조금씩 호감을 보이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이 대학 교수이셨거든요. 게다가 소연이가 외동딸이라서 저를 엄청 안 좋아하셨습니다. 하긴 대학 교수 집안이 아니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저를 사윗감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소연이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시댁으로 끌고 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걸 허락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셨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내가 아주 괜찮은 신랑감 골라줄 테니까 당장 헤어져. 장모님께서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폭언을 내뱉으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로 인연을 버텨왔지만 장모님께서 저랑 헤어지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의절하겠다는 경고를 하셔서 저희 사이도 멀어졌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했다가 수연이가 먼저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더 이상 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길래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등을 돌렸죠. 어차피 소연이와 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집안 배경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랑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더군요. 소연이는 당연히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퇴사하였습니다. 실연을 당한 게 티가 났는지 자꾸만 실수를 하자 회계팀장이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죠. 그래, 너도 소연 씨 그만둔 거 알고 있지?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야. 생각 같아서는 한 달 정도 휴가를 끊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일주일만 쉬다가 돌아와. 회계팀장이 제 사정을 이해해줘서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서빙을 하던 여성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딱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식당 처음 오셨어요? 네, 이제 막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뭐가 맛있나요? 전부 다 맛있지만 흑돼지 백반이 최고 인기 메뉴예요. 그걸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서빙을 하던 여성이 추천해주던 대로 제주도 흑돼지 백반을 시켰는데 양이 정말 푸짐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았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빙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죠. 혼자서 여행 오셨나 봐요? 네, 머리 좀 식히려고 혼자 왔어요. 얼마나 계시다 갈 건가요? 일주일 정도 머물 겁니다. 여행 계획은 잡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훌쩍 떠난 거라 계획은 없어요.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까요? 예? 갑자기요? 오늘 처음 본 손님의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나서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혼자 있고 싶었지만 힘들고 지쳐 보여서 가이드 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야 가이드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식당 제 아버지 거예요. 틈날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어서 자리 비워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아버지께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면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다가가서 뭐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젓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서빙을 해주던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아니 아빠,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 알바 구해줬다며.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집에 있어.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돼? 외지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혼자 온 분 가이드 해드리는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여성분이 고집을 피우자 아버지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난 여성분이 당장 내일부터 같이 다니자고 말하였습니다. 숙소가 어디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까지 좋아하다니 이 여자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분 이름도 모른 채 내일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여성분이 승혜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보다 어려서 그런지 참 활발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승혜가 일주일간의 여행 일정을 대신 짜주었거든요. 원래는 아무 계획도 없이 바닷가를 찾아가서 하염없이 멍이나 때리다가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승혜 덕분에 연예인 못지않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죠. 저는 제주 토박이인 승혜를 따라 유명 관광지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승혜는 지금까지 제주도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꼭 외지 남자와 할 거라고 하길래 농담 삼아서 한마디 던져보았습니다. 설마 나랑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사실 갑자기 가이드 해주겠다고 나서서 놀랬어. 나는 좋은데? 당장 식 올리자. 나 오빠 보자마자 완전 반했잖아. 오빠 진짜 잘생긴 거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으로 말하는 거지? 승혜가 제 말을 듣고 까르륵 웃기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더군요. 농담인 것처럼 툭 던져보았지만 승혜는 저를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또래 여자들이랑 다르게 20대 초반 여자애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죠. 저도 그래서 승혜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용하고 성숙한 여자들만 사귀었었는데 수다쟁이처럼 말이 많으면서도 애교도 많은 승혜를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서울에서도 계속 연락하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고백만 안 했지 연인처럼 손도 잡고 질투도 하는 사이가 된 거죠. 오빠, 이제 경기도 올라가는 거야? 나도 2달 뒤 오빠 보러 갈게. 그때 나 모른 척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럴 리 있겠어. 너만 기다리고 있을게. 꼭 와야 해. 이렇게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 뒤에 진짜로 승혜가 와서 같이 서울로 나들이를 갔는데요. 내년에 30이 되는 나이인데도 승혜는 서울을 처음 와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승혜의 여행 가이드가 되어주었죠. 승혜가 가고 싶다는 백화점에 들려서 쇼핑도 하고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놀다가 명동과 번화가 구경을 했습니다. 승혜가 그렇게 사흘을 머물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승혜와 저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오가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자주 내려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화 통화를 자주 해서 애틋했죠.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아꼈다가 주말 전날에 월차를 써서 제주도에 가서 3, 4일 정도 머물다가 오곤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장거리 원정 연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승혜에게 결혼하자는 청혼을 하였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 같았지만 저는 승혜와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도 있어서 결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승혜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인어른의 표정이 진짜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리니 느낌이 싸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잘 살도록 해라.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넘어갔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는 수 없이 사위로 맞아준다는 분위기라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승혜와 저는 결혼 후에 제가 마련해둔 경기도의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아내가 결혼 초부터 제주도에 자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가와 친구들이 모두 제주도에 있으니 일이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내가 한 달에 몇 번씩 제주도에 내려가니까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처가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쯤 아이도 가졌으니 힘들어서 처가에 자주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 저희 아들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붙잡고 돌잔치를 제주도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돌잔치 제주도에서 할 거지? 아버지가 친척들 전부 모시고 우리 식당에서 하고 싶대. 그래? 마침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행 겸해서 내려가서 푹 쉬었다가 오자. 아들의 돌잔치 날을 위해 월차까지 내고 제주도로 내려갔는데요. 그날 아내의 동네 친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인사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오빠야. 처음 뵙겠습니다. 장수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라고 합니다. 돌잔치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내가 아는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약간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친한 오빠라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알고 지냈던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장수철이라는 남자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라며 이해해보려고 했죠. 수철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처가까지 가지 말고 민박집에서 묵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처가 좁은 거 알고 계시지? 거기서 잠자고 하려고 눈치 보일 텐데 모처럼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다 가시죠. 수철 씨가 처가의 집 크기까지 알고 있는 게 찝찝했지만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며칠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철 씨는 친절하게 민박집 하나하나를 구경시켜주면서 설명해주더군요. 덕분에 관심도 없던 아내의 친한 오빠의 취미 생활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가득 있는 방안을 보여주길래 멋지다, 근사하다는 말로 대충 대꾸해 주었죠. 무언가 봐달라는 눈치였지만 안 그래도 돌잔치 준비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관심도 없는 조개 껍데기 구경할 시간이 없어서 얼른 돌잔치 장소로 넘어갔는데요. 돌잔치를 마치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제주도에 더 있겠다고 하더니 2주 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점점 제주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가서 보름만 있다가 올게. 뭐? 저번에는 2주나 더 있다가 왔잖아. 왜 보름이나 있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식당 일 도와달라고 그러네? 아내가 식당 일을 핑계로 제주도에 가더니 보름 혹은 한 달씩 머물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제주도에 갔고 2달 넘게 지내다가 오기도 했죠. 저는 장모님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제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1년의 절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저번 달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재수씨를 만났어. 땡땡 민박집에서 지내고 있더라? 재수씨는 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래? 친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숙소를 알아보다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민박집을 예약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겁니다. 재수씨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재수씨가 맞았어. 웬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봐서 아는 척은 안 했거든? 내가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재수씨가 뭐라 한 줄 알아? 둘이 부부 사이래. 우리 와이프가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네가 잘못 본 거야. 와이프가 거기서 지내더라도 왜 부부 사이라고 했겠어. 우리 와이프 얼굴 까먹은 거 아니야? 저는 친구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아내를 본 건 7년 전 결혼식장에서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비슷한 여자를 아내로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창 녀석이 저를 붙들고 확인해보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야, 네가 맨날 프로필 사진 가족 사진으로 해놓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내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니까 한번 확인만 해봐라.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저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잡아떼기는 했지만 신경이 쓰이긴 하였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제주도에 있던 아내와 아들이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짐들을 뒤져보았는데요. 제주도에서 몇 주 머물다 돌아온 아들의 주머니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해서 아내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주머니 속에 든 조개 껍데기가 뭔지 물어보았죠. 아들, 이거 제주도에서 주워온 거야? 누가 준 건 아니고? 누가 준 건 아니고 민박집 아저씨 집에서 가지고 왔어. 민박집 아저씨? 설마 그 장수철 아저씨? 아들 녀석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길래 조개 껍데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개 껍데기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군요. 그때 장수철이 운영하고 있는 민박집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며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때는 조개 껍데기가 너무 많고 관심도 없어서 대충 칭찬만 해주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개 껍데기를 떡하니 두고 저한테 구경을 시켜주었다니 아주 저를 농락한 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둘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았는데요.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와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 항상 그 아저씨 집에서 지냈어. 나는 맨날 딴 방에서 잤고 엄마는 맨날 그 아저씨랑 자는 것 같던데?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하마터면 욕설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민박집을 하고 있는 그놈은 아내와 친한 오빠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던 거죠. 아내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에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장수철이 지내고 있는 민박집에서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가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따졌는데요. 아내가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엄마, 왜 거짓말을 해? 그 아저씨 민박집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해도 아저씨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뽀뽀도 하는 거 봤어. 엄마가 나한테 아빠도 사랑하고 아저씨도 사랑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돼.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빨개졌고 아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아내의 뺨을 후려갈겼죠. 네가 진짜 제정신이야?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워? 어떻게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니, 그렇다고 뺨을 때려? 당신 미쳤어? 정우한테도 이런 식으로 알아냈지? 정우가 말할 애가 아닌데 이상하게 당신한테 다 말했더라. 설마 정우 때렸어?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정우를 때렸겠어? 정우가 당신 바람 피는 거 보고 정 떨어져서 나한테 털어놓은 거겠지. 우리 정우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자꾸 때리니까 거짓말까지 한 거겠지. 나 정우 앞에서 떳떳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자격 없다고. 뭐? 그러면 상간남 소송이랑 이혼 소송 둘 다 시작해봐?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판사님한테 물어보자. 누가 더 떳떳하나? 그래, 그렇게 하자.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소송을 해? 당신 진짜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그래, 또라이가 뭔지 보여줄게. 비키라고. 당신이 잘못할 때까지, 털어놓을 때까지 다 거덜낼 거야. 제가 난동을 피우면서 집안 살림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추궁하니까 아내는 모든 걸 체념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지 털어놓더군요. 장인어른이 아내를 제주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착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섬이 답답하고 싫어서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하자 장인이 바로 반대했죠. 승혜, 네가 육지로 나가버리면 이 식당은 누가 운영하니? 뻘소리 하지 말고 넌 수철이랑 결혼해서 식당 물려받을 생각이나 해라. 아빠, 난 누가 뭐라 해도 서울로 갈 거야. 수철 오빠랑 결혼해도 서울로 갈 거라고. 뭐?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네가 서울에서 살 돈은 있어? 아빠도 돈이 없어서 서울은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내가 되게 만들 거야. 꼭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 빠져나갈 거라고. 아내가 제주도를 떠나겠다고 고집하자 수철이라는 남자랑도 다퉜다고 하죠. 사귀던 남자와 사이가 소홀해지자 아내가 외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괜찮은 남자를 물색했던 겁니다. 제주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아내의 속셈을 잘 알고 있던 장인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아내가 처음부터 제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한 것도 저를 꼬셔서 제주도를 벗어나 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두 손 두 발을 들고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아내는 수철이라는 남자랑 다시 연락이 닿아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저와 하고 동거는 그놈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결판을 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서 장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따져보았죠. 그런데 장인은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네 기분이 상했다면 내가 사과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게. 나도 딸애가 그럴 줄 알았나? 중간에 알았지만 이혼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네. 저는 장인의 몰상식한 말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장인어른, 이게 사과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 가정이 깨졌고 인생이 끝났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씩씩대면서 처가를 나와서 장수철이 운영하는 민박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민박집에서 만난 그놈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짓거려 놓았죠. 승혜를 너무 사랑해서 제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연락해서 승혜를 흔들어 놓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뭐 어쩌고 저째? 사과하면 다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내 인생 망친 것처럼 나도 네 인생 망가뜨릴 거라고. 두고 봐. 내가 바로 송장 보낼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겠습니다. 연락 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사과하고 안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 그놈도 장인어른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과만 하면 끝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에게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그놈에게도 소송을 통해서 불륜의 책임을 물게 했습니다. 처가 쪽은 위자료와 아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 재산인 식당을 처분해야 했고 장수철 그놈은 민박집 문을 닫았는데요. 소송을 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녀석의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자식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내에게서 기가 막히는 연락을 받기도 했죠. 여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식당만은 돌려줘. 부탁이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 소송에서 엄청난 위자료 폭탄을 맞자 아내는 울면서 식당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배우자를 속이고 파렴치한 동거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네요. 아들 녀석 때문에 차단할 수도 없고 날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륜이란 얄팍한 핑계를 둘러댄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아닙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건 배우자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참담한 잘못이죠. 여러분들은 제 아내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